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급락을 했습니다. 네. 2년 만에 최대 낙폭으로 마감을 했고 유럽 증시도 일제히 하락 마감했거든요. 네.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의 영향 때문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다 내렸고요. 아무래도 침체에 대한 영향,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제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다우 지수가 2.6% 하락을 했고요. S&P 500 지수 3%, 나스닥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3.43% 이제 하락을 했는데 확실히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매그니피센트 세븐에 대한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나오면서 나스닥 이런 기술주 중심으로 크게 빠지는 모습 이제 보여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유를 우리가 주식시장을 봤을 때 좀 뽑을 수 있어요. 지금 주식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커지고 그다음에 이제는 불확실성이 커진 이유를 세 가지를 뽑는다 그러면 네. 역시나 시장에 미치는 첫 번째 영향은 이제는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이 청산에 대한 문제들 과연 이 투자 자금이 어떻게 흐를 것인가에 대한 우려스러운 부분. 세 번째로는 이게 중동 전쟁의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세 가지 변수가 계속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세 가지 요인으로 해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그 대형 기술주, 이른바 네. 빅테크 기업들이 폭락을 많이 했거든요. 그 이유, 특히 그런 이유는 뭐예요? 그동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기술주 중심의 이게 성장을 이끌었던 7개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주식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을 때 이 7개 기업들이 사실 시장을 이끌어 갔었거든요. 엔비디아, 애플, 그다음에 아마존, 테슬라 이렇게 나오는데 특히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빠지는 이유를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는 AI 거품에 대한 사실 이런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이 거품이 일어났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엔비디아에 대한 추가 하락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엔비디아가 올랐을 때 같이 올랐던 종목들이 우리나라 SK 하이닉스였습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의 변동성이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게 매그니피센트 세븐 빠지면 일단 우리나라의 반도체는 크게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주가가 더 출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고 엔비디아가 아까 보시면 6.3% 빠졌잖아요. 예. 크게 변동이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 이제 기술주 같은 뉴욕의 이제 기술주 같은 게 미국 달러로 보면 1조 달러가 이제 증발이 됐었거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빠지고 있죠. 총 합하면 1조 달러인데 우리 돈으로 보면은 1,472조 원이나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금액이 사실상 증발이 됐다 하루 만에. 그래서 크게 이제 변동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요인을 뽑는다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AI에 대한 거품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지배를 하고 있다. 과연 이제 실적이 모멘텀이 돼야 되는데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그 트리거 그러니까 이제 방아쇠 역할을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 또 이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유독 이렇게 공포감이 높아진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예.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사실 불확실성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청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엔캐리 트레이드는 뭐냐면 그러니까 캐리 트레이드잖아요. 예. 말 그대로 이제는 금리가 낮은 곳에서 돈을 빌려서 금리가 높은 곳에서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엔화 같은 경우가 이제 금리가 굉장히 낮았죠. 물론 지금 기준금리가 0.25% 되지만은 실제로 이제는 0%에 있다가 소폭 올렸단 말이에요. 예. 근데 사실 계속 엔화를 빌려서 달러에 투자했었는데 갑자기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 사실 계속적으로 금리가 높아진다.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높인다 그러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일단 투자했던 것을 뺄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나스닥에 많이 투자했었는데 이 나스닥 쪽에서 돈을 이제 회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가 계속 빠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청산 문제가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실제 이제는 우리나라 시장으로 본다 그러면 그 엔캐리 트레이드에 청산했을 때의 주가 하락폭이 계속적으로 나왔었습니다. 2022년도 2월에는 15% 빠졌고요. 2008년 8월에는 50% 빠졌고 그 당시에 2016년도 1월에는 이제 10% 빠졌고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이 있었을 때 주가는 크게 조정을 받아왔다. 그래서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어제 최대 하락폭을 보였던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하루 만에 반등을 했거든요. 네. 어제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는데 네. 오늘은 개장 초기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네. 하루 만에 왜 이렇게 변동이 크게 일어난 거죠? 저는 사실상 이거 어떻게 보냐면 이거는
저는 데드캣 바운스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데드캣 바운스는 뭐냐면 그 죽은 고양이도요. 사실 네. 높은 곳에 떨어지면은 이렇게 튀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데드캣 바운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데 죽은 고양이도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이렇게 튕겨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락폭이 워낙 강했단 말이에요. 네. 어제.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인 반등 현상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실제 역대 코스피 하락률을 본다 그러면 이거는 하락률입니다. 네. 이제 하락폭은 역대 1위였고요. 하락폭 나오죠. 역대였습니다. 어제가 1위였어요. 역대 1위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아까 투자자분들이 많이 놀라셨더라고요. 그렇죠. 정말. 뭐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정신을 못 차려. 이게 예측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대응이 중요하거든요. 어제 아마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직장인들이 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근로소득자분들은 이거 대응 못했을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파르게 떨어지니까 뭐 일하시느라고 차트를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대응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 아까도 말했지만 하락률로 본다 그러면 역대 5위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어제 급하게 빠졌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락폭이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는 오늘 장이 딱 왔는데 실제 이제는 이제 저가 매수 부분이 있었고 반발 매수세가 이제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상승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예. 근데 참 오늘 장을 보면서 느낀 점이 야 개인들이 오늘 또 많이 손해를 보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장 딱 시작했을 때 개인들이 한 4천억 원 정도 매도를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1,500억 원 매수에 들어갔었고요. 기관이 2,700억 원 정도 매수해서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후장 와서는요 거꾸로 됐어요. 지금 이제는 개인들이 한 95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900억 원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들이 또 매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뜻은 뭐냐면 일단 장 딱 시작했을 때 급하게 올라갔거든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그거 보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사실 이제 매수가 다시 시작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고점이 올랐을 때 또 매수 들어가신 개인 투자자들 많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전보다는 빠진 상태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전에 크게 오르다가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차트가 좀 빠졌는데 코스피 시장으로 본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대응이 조금 느리다 보니까 좀 오늘도 손해를 보지 않았을까. 물론 빨간불이 들어왔지만 사실적으로 이제는 매수와 매도의 타이밍을 잘 못 잡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봐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좀 아쉽게 느껴지고 이런 점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정부는 어제 급락한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아시아 증시가 과도하게 반응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 동의하시는지? 저는 동의합니다. 사실 이게 물론 매크로 환경도 문제가 있죠. 예. 지금 뭐 사실 주식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건 맞는데 어제 주식시장이 너무 과도하게 빠지다 보니까 이건 주식시장의 저는 문제였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어떤 문제였지 사실상 이제는 뭐 차트상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상의 이 정도로 정말로 뭐 8%, 10% 넘게 빠질 정도의 사실 문제는 아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포지수가 크게 오르다 보니까 투매 현상들이 좀 일어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 그래서 이제는 오늘 이제 반발 매수세가 그래서 이제는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뭐 정부 입장에서는 아마 이제 구두상으로 이제 시장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겁니다. 계속적으로 내면서 안정화시켰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뭐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원하는 건 금투세 폐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또 여당 쪽에서 얘기가 나올 것 같긴 해요. 어쨌든 간에 지금 어떻게 주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구두 개입은 계속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한편 미국의 경기 침체 이른바 아래 공포라는 게 고개를 네. 들면서 금융시장의 출렁임하고는 별개로 지금 한국 경제에도 충격파가 이어지게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실물 경제에도 타격이 올 수 있다던데요. 네, 그렇죠. 아까 차트 보셨죠? 매그니피센트 7이 다 떨어졌잖아요. 예. 그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다 반도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도체와 다 관련이 있는데 그럼 반도체와 관련이 있다라고 본다 그러면 사실상 지금 차트에 나오고 있죠. 예. 그러면은 반도체가 관련된 기업들이 다 떨어져요. 그럼 이 기업들이 우리나라 반도체 사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 수입량이 많이 적어질 줄겠죠. 거. 그 줄죠. 우리나라의 수출의 20% 차지하고 있는 게 반도체거든요. 특히 이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이제는 사실 미국 시장에 반도체나 자동차, 뭐 현대자동차겠죠. 자동차, 반도체가 잘 돼서 우리나라가 정말 생각보다 경제 성장률이 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제는 이런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업황이 안 좋아진다 그러면 네. 우리나라의 수출에 대한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실물 경제에도 이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인공지능 AI에 대한 거품론이 계속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어떤 인기 현상들이 좀 빠지게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에 대한 악영향은 분명히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저는 실물 경제에 대한 악영향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내수가 계속 안 좋았었잖아요. 네. 거기다 TMF 사태까지 터졌고 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수 결손으로 재정 여력이 빠듯한 상황인데 여기서 재정 당국이 좀 꺼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있을까요? 저는 뾰족하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봐요. 왜냐하면 지금 세수를 보니까 상반기 국세 수입이요 168조 한 6천억 원 정도 됐는데 작년 상반기보다 이게 한 9조 9천억 원 정도가 이제 감소된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도 제가 봤을 때는 세수 결손이 좀 유력해 보이는데 네. 그 정도로 사실 재정으로 뭔가 이렇게 해주기에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는 정부 당국에서는 금융당국은 이제 모니터링 강화하는 수준으로 아마 들어갈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서 네. 그 정도 선에서 멈추지 않을까 생각하고 뾰족하게 뭐 정부가 나서서 뭐 증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내놓기에는 이미 카드는 다 썼습니다. 예. 밸류 프로그램도 이미 다 발표했고요. 시장에 다 반영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뭐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증시를 살리다든지 펀드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나서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KB국민은행 그리고 우리은행이 대출 금리를 추가로 인상하기로 했거든요. 계속해서 은행들이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좀 저는 화가 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시중금리는 낮아졌거든요. 이미 기준금리보다 오히려 낮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시중금리는 낮아졌는데 대출금리는 오릅니다. 왜 그러냐면 가계대출에 대한, 가계부채에 대한 증가가 계속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도 이게 고민스럽겠죠. 그래서 금융당국이 이 가계대출에 대한 이제 규제 형식으로 인해서 은행들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은행들은 그러면 이제 대출을 조이기 위해서 뭘 하느냐? 결국에는 이제 가상금리를 높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출금리에서 이제 가상금리를 높이다 보니까 주담대 금리가 지금 다시 한번 오르고 있어요. 그럼 누가 이익을 볼까라고 본다 그러면 은행들이 은행이겠죠. 막대한 수익을 얻거든요. 예. 그럼 은행들이 그 막대한 수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회 환원을 하느냐? 사실 제가 그렇게 뾰족하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히려 시장 금리는 낮아지고 있는데 대출 금리가 오른다, 주담대가 오른다. 결국에는 은행들이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또 한 번 만들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가계대출이 너무 심해지고 있거든요. 증가폭이 너무 지금 빠르게 또 늘어나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정부 입장에서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해서라도 대출 규제밖에 나설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당분간은 아마 주담대 금리가 높아질 구조로 지금 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금리 인하의 시그널이 분명히 미국에서 9월에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구조적으로 금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대출 금리를 올려서 대출 증가세가 떨어지면 괜찮은데 지금 대출 증가세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네. 하반기에도 이런 흐름이 계속될지 근데 어떨까요? 일단은 기준금리가 이제 낮아질 거란 네. 말이에요. 우리나라 이제 뭐 미국에서 9월에 이제 금리 인하 단행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10월에 분명히 금리 인하 단행할 겁니다. 네. 그럼 뭐 가상금리 아무리 높인다 하더라도 일단 기준금리 자체가 낮아지면요 시장금리는 계속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참여하신 분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아무리 가상금리를 높인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금리, 주담대 금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내년 상반기에는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사실 주담대, 그러니까 가계 대출이 늘어나다 보니까 은행들이 어쩔 수 없이 가상금리를 높이는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당분간은 아마 주담대 금리는 높아질 겁니다. 하지만은 내년 초반에 가서는 뭐 지금보다는 확실히 금리 주담대 대출은 낮아질 거라 보고 있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대출 규제로서의 어떤 부동산을 잡기 위한 규제는 힘들 것 같고요. 아마 다른 방법으로 뭐 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마 부동산 경기를 잡으려고 아마 정부는 노력할 거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쪽에서는 대출과 그다음에 규제 이 부분이 가장 큰 이제 화제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의 경제 소식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